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외란과 호란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이 외란과 호란은 우리가 저번 시간 사림 세력의 성장까지 했잖아요. 그 동인과 서인 나눠지는 부분 그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림들이래. 이제 명종 때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임진왜란은 선조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광해군 중리매교 그 이후에 인조의 병자호란 그리고 효종의 북벌까지 우리가 쭉 이제 한번 흐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이걸 좀 잘 이해하시면서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한번 조선을 쭉 한번 흐름을 잡아가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반짝반짝.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임진왜란부터 가시면 임진왜란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임진왜란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임진년에 1592.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일본이 오고 있다. 1592. 임진왜란인데 일본의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여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죠. 그 일본의 전국시대라는 분열기를 혼란을 통일해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나라로 만들고 이제 사무라이 시대죠. 만들고 그 이제 힘을 모아서 큰 꿈을 갖게 돼요. 일본을 통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명나라까지 장악을 해야겠다. 명나라를 정벌해야겠다. 이렇게 큰 꿈을 꾸게 되고 꿈을 크게 꾸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에 이제 있는 우리나라 조선을 이제 길을 빌려달라 얘기를 한 거예요. 명나라를 공격할 테니까 길을 좀 빌려달라. 정명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꼭 우리나라 공격하겠다는 얘기죠. 안 빌려주면 공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명나라를 공격하러 가는데 길을 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이 정말 길만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명나라와 조선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사실 그 전에도 전쟁이 일어날 조짐은 있긴 있었어요. 이제 도요토미가 통일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황윤길이라는 사람 서인 출신이었고요. 그다음에 김성길이라는 부사를 보내서 이제 김성일이죠. 보내서 이제 둘을 이제 가게 갔다 오는데 서로 다른 보고를 해요. 서인 출신이었던 황윤길은 전혀 저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니까 너무 무섭게 생겼더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더라. 빨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아니다. 전쟁 안 일어난다. 저들 보니까 도요토미 눈 착 찢어진 게 아주 원숭이 같이 생겨가지고 전쟁이 일으킬 만한 일본에서나 통하지 바다 건너올 만한 위인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또 우리가 괜히 일본이 전쟁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전쟁 준비한다고 백성들 동원해서 또 무리한 일을 시키면 안 되니까 그럼 백성들 힘드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동인과 서인이 서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동인의 손을 들어줬어요. 선조가. 그리고 또 사실 그 전에 동인과 서인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벌이는 데는 계속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동인의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서인에서 그걸 역모를 고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동인 출신 다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그 서인의 그런 걸 복수하기 위해서 동인 쪽에서 이제 또 세자 문제를 꺼내서 서인을 공격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약간 이런 대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조는 이 상황에서 이 임진왜란 관련된 부분에서는 동인의 손을 들어주게 돼요. 아마도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선조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씩 이제 이 길 들어주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동인의 얘기대로 김성일의 얘기대로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서인의 대장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선조를 사랑했던 선조를 아꼈던 그 서인의 대장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인물이에요. 관동별고 이게 그 서인의 대장이었던 이분이 귀양 가서 쓴 거거든요. 뭐예요? 누구예요? 정철이 그렇죠. 정철이에요. 정철이 이제 그 사미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에 나오는 그 등장하는 임이 누구냐면 선조예요. 선조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나를 아꼈던 선조가 나를 버리다니 내 진심도 몰라주고 그런 건데 이분들이 이제 쭉 풀어 쓴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서인과 동인의 싸움이 또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싸움이 이제 있는 과정에서
거기 백성들과 우리는 나라는 전쟁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일본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일본에는 포르투갈로부터 받아들여진 조총이라는 또 무기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에게 불리한 싸움이 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일단 전쟁이 부산으로 쳐들어왔겠죠. 일본에서 가까우니까 부산 쳐들어와서 세 방향으로 한성을 향해 진격해요. 한성을 향해서. 세 방향으로 진격한 그 대장들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희가 빨리 도착한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그 세 명의 대장이 세 방향으로 겁나게 겁나 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이 일본이 계속 승리를 거둬요. 그나마 충주에서 우리 충주 신립장군이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고 여기 믿었던 장군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충주 탄금대죠. 지게 되면서 이제 막을 수 없이 밀고 들어오고 서울을 한 20여일 만에 함락을 해요. 한성을 20여일 만에 함락을 하고 이제 한성의 선조가 그럼 잡혔냐? 그게 아니고 선조는 일본이 도착하기 전에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도망가야겠다. 36개 주행랑이 최고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왕실 가족들과 몇몇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북쪽으로 피란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의주까지 가요. 원래는 중국으로 명나라로 가려고 했어요. 명나라로 가서 좀 피해 있다가 명나라 대군을 끌고 와서 우리가 일본을 맹매하자.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과 명나라는 하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신하들이 아니 어떻게 왕이 우리 백성들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가 있느냐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결사로 막아서 이제 선조가 의주에서 딱 멈춰요. 의주는 바로 강만 건너면 명나라죠. 네, 바로 그 앞에서 멈춘 거예요. 여차하면 넘어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평양성까지 함락을 당했고 명나라에는 원군을 요청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이 나라 혼란한 상황을 이끌었던 사람이 유성룡이라는 영의정 이때 영의정까지 올라갔는데 유성룡이라는 신하예요. 유성룡이 이제 힘을 모아서 백성들을 잘 다독이고 조정을 잘 이끌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이제 선조도 도망다니고 백성들은 지금 다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선조가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뛰어들기는 조금 무섭고 그래서 급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해서 분조를 이끌게 합니다. 광해군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우리가 같이 있으니 함께 싸우자 막 다독이 의병들을 독려하고 이런 일들을 광해군이 거의 다 해요. 선조는 지켜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일본이 평양까지 왔지만 일본이 예측하지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전쟁을 갈 때 많은 식량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빨리 한반도를 장악해서 한반도에 있는 곡창지대, 전라도 지역에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쌀들, 곡창을 이용해서 전쟁을 계속 하려고 했고 그리고 한양만 점령하면 한양에서 선조만 잡으면 전쟁은 쉽게 끝나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쉽게 왔는데 두 가지가 다 미스가 난 거예요. 일본에서는 도망가지 않는데요. 왕이 잡히면 전쟁이 끝난대요. 일본에서 대장이 잡히면 전쟁이 끝나는데 와보니까 선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잠깐 1타 당황을 했고 두 번째는 배가 고픈데 전라도를 장악해야 되는데 전라도를 장악하지 못하게 막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순신이죠. 그래서 이순신의 활약 때문에 또 이게 이 두 번째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애를 먹기 시작하는데 이제 평양성까지 일본에게 우리가 빼앗겼는데 이제 그때부터 의병들, 예상치 못한 의병들이 아니 왕이 나라를 버렸는데 백성들은 또 나라를 대책했던 걸 들고 일어나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당황을 한 거죠. 곽재우라든가 곽재우라던가 곽재우, 김덕령 이런 사람들, 김천일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해 사명대사,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의병들이 막 일어나니까 의병장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일본도 거기서 당황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형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형을 활용한 매복 전술도 하기도 하고, 김시민 같은 경우는 성을 지키면서 이제 혈투를 벌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일본이 애를 먹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순신이다.
이때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한산도 대첩이죠. 네, 일본이 전라도 지역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오는 길을 막고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켰던 이순신의 활약이 없었다면, 저게 보급로를 끊는 역할을 못했다면 아마 전쟁은 또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명나라 원군이 도착을 했고요. 이제 명나라의 원군과 함께 평양성을 다시 빼앗았고, 이제 그 이후에 쭉쭉쭉 내려가면서 이제 한양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명나라가 그 전쟁하는 거 계속 주저주저해요. 명나라 자기네 군대가 소모되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많은 또 군량미를 요구하고 많은 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막 명나라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명나라와 조선은 힘을 합쳐서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조선은 굉장히 또 명나라의 도움은 있었지만 그 도움을 무리한 요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행주산성에 있던 권율이 또 행주대첩을 크게 승리를 이끌면서 우리나라 또 사기를 북돋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이제 한양을 빼앗으면서 전쟁이 우리에게 조금 유리하게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명나라는 더 이상 내려가려고 하지 않고, 또 우리는 계속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명나라에서는 전쟁을 힘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해결하자, 협정을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협상을 벌이기 시작해서 3년간 협상을 한 끝에 타결이 됐어요. 근데 이 협상을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신이 이제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이제 사실 협상을 이끌었던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일본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중요한 땅들,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곡창지대 있잖아요. 곡창지대를 조선에게서 일본이 받는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일본이 그런 얘기를 전달하자 중간에 있던 명나라 사신이 우리에게 그 얘기는 빼놓고 일본이 다 물러간다. 일본은 그냥 협상만 맺으면 자신들만 살려보내주면 그냥 돌아간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진짜 얘기는 못 들은 채 협상을 벌였고, 우리에게 결정권도 없었고, 그래서 명나라와 일본 사이 협상이 맺어졌는데, 일본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삼남지방,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는 군사들이 주둔해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왜 얘네들이 다 돌아가지 않느냐, 그 일본은 일본대로 왜 우리 땅 우리가 가진다고 했는데 왜 조선에서 왜 계속 달라고 하느냐, 서로 이러면서 이제 이 협상이 명나라 사신에 의해서 잘못 맺어지는 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더 화가 나서 또 이제 한 번 더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게 이제 협상이 결렬됐다는 얘기고요. 일본이 다시 침입했기 때문에 정유년에 일어난 재란이라고 불러요. 정유재란. 이때 일본이 또 많은 함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 정유재란이 있기 직전에 이제 임진왜란 첫 번째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상 맺은 상황에서 이제 이순신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광해군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선조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기 싫었나? 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을 모함하는 세력이, 이순신을 막 모함하니까 이순신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 막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모함을 하니까 이제 이순신을 옥에 가뒀고, 또 광해군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광해군의 세자를 폐위하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또 이제 배를 이끌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원균이라는 이 이순신의 뒤를 이어서 바다를 지키는 장군이었죠. 그 원균이 이제 일본의 도발에 넘어가서 거북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순신을 다시 불러서 이제 바다로 보내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명량에 나오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바다에 거북선이 12척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니까 이제 일본을 쳐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권율 장군이 이순신에게 그러면 그 바다에 남아있는 세력들을 잘 모아서 육지로 와라. 그럼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육지에서 일본을 막자 라고 했을 때 이순신이 권율 장군에게 말합니다. 편지를 쓰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순신이 끝까지 자신의 바다를 지켜야만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적의 330척의 배를 작전을 통해서 물리치게 되잖아요. 그게 그 명량 대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과 명예연합군이 일본군의 북진을 막고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을 격파하면서 보급로가 끊긴 일본은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이제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이 철수를 하게 됐고 전쟁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 7년간에 있었던 전쟁인데 이 긴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결과를 좀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내도 많이 황폐화됐고 인구 감소했고 많은 문화재가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에 대한 순상 분위기가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준 그쵸? 우리를 도와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선을 지켜준 명나라에 대한 우리가 평생 이런 은혜는 받을 수 없다 생각한 거죠. 은혜를 입었다.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고 에도幕府를 성립합니다. 이 에도가 지금의 도쿄예요. 도쿄. 에도幕府가 성립됐고 또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도공들,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인쇄술, 도자기 제조법, 성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발달하게 되고요. 특히 일본의 그 혼슈 본섬이 있고, 그다음에 큐슈, 그다음에 시코쿠 뭐 이런 섬들 있잖아요. 그 큐슈 지방에 이제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후쿠오카 이쪽이잖아요. 나가사키 이쪽에 우리나라 많은 도공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도자기가 일본의 도자기가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지금도 그 도자기 이제 관련해서 일본에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거기서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후손들도 계속해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는 이제 조선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쨌든 일본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명나라를 통해서 조선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길이 끊겼잖아요.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는 이제 다시 새롭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요. 근데 이때 보낼 때 물론 우리 선진 문물을 전달해주는 역할도 있었지만 또 이때 사명대사가 갔거든요. 가서 일본에 있었던 포로들, 끌려간 백성들을 구해오는 또 역할도 합니다.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렇게 역할을 해서 또 이런 일도 있었고 중국은 우리를 도와준 이후에 국력이 많이 약화됐고요. 뭐 그전부터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많이 약화가 돼서 그 사이에 이제 여진족,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데요. 누르하치가 나라를 점점 키우게 됩니다.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명나라와 우리나라가 다 여진족을 견제할 만한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진족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나중에 청나라를 세우게 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임진왜란의 결과.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 중국, 그 다음에 여진족, 이제 북쪽 유목민족까지 다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광해군이 이제 왕이 됐고 그때 광해군이 왕이 될 때 큰 힘을 실어줬던 이제 북인, 동인에서 나온 북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요. 그래서 광해군과 북인 정권이 중리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먼저 전후복구를 하면서 토지재장을 정비하고 대동법을 곡물을 원래는 옛날에 곡물을 이제 토산물로 납부를 했는데 너무 폐단이 심하니까 이제 곡물을 쌀로 납부해라.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곡물에 대한 토지세를 매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를 가진 만큼 결수대로 이제 대동법을 실시해서 곡물 대신에 걷게 했고 그리고 광해군이 중요한 건 중리외교죠. 왜냐하면 이제 여진의 누르하치가 이제 후금을 세우고 명나라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광해군이 보니까 명나라 우리를 도와주는데 너무 큰데 그건 너무 큰데 상황을 보니까 명나라가 후금을 이기면 다행인데 둘이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진족이 후금이 명나라를 이길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명나라를 도와줬다가 후금이 승리를 하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임진왜란 끝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할 힘도 없는데 싸울 힘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후금까지 공격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너무 힘든 거죠. 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찾아오니까 이제 광해군은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서는
명나라하고만 손을 잡아서는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사이에서 우리 중립을 지키자. 이기는 편 우리 편 해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이기는 편 우리 편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는 당연히 조선에 군사를 요청했고, 그래서 명으로 파견을 합니다. 일단 군대를 파견해요. 강릉립이라는 장군을 파견해서 대신에 비밀 지령을 전달해요. 만약에 후금이랑 싸우다가 후금이 이길 것 같으면 항복해라. 괜히 명나라랑 후금 싸우는데 앞에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했고 정말로 명나라가 후금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후금에게 이제 강릉립이 잡혀요. 그때 강릉립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명나라의 편이었지만 우리 광해군이 뭐라고 했냐면 싸울 때 뒤에서 있고 앞에 나서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린 정말로 뒤에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후금이 이기니까 우리가 그대로 항복을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살려달라. 그래서 그 후금도 이제 광해군에게 받은 그런 서로 주거는 밀서가 있으니까 우리 백성들을 우리 군대를 고스란히 살려서 나중에 다 강릉립이 다 데리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피해를 안 입은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이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리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불충이자 의를 저버리고 인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린 행동인 거예요. 명나라에게 입은 은혜가 있는데 죽어서라도 갚지 못할 망정 이 은혜를 이렇게 저버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게 이제 불만이 광해군의 중립에 대한 불만이 시작이 됐고 또 광해군도 자꾸 신하들이 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이제 흔들고 광해군은 첩의 아들이었거든요. 자꾸 흔들고 이제 새로운 아들을 선조가 늙음하게 낳은 아들이 있어요. 영창대군이라고 자꾸 그렇게 왕위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 광해군도 결국에는 그 영창대군을 패하고 뭐 인목대비도 맹매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자신의 그런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또 했던 일들 가운데 신하들의 보기에 인과 의를 저버린 왕도 정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 거예요. 결국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니까 서인 세력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명나라도 버렸죠. 영창대군도 죽였죠. 근데 여러 가지 인과 의, 왕도 정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제 인조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조 반정이에요. 광해군이 이렇게 해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군과 광해군은 반정이라는 걸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를 빼앗겼고 그때 쿠데타를 일으켰던 행위가 합당하다. 이들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종이나 조로 끝나지 못하고 왕자였을 때 이름 연산군 또 광해군 이렇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광해군이 물러난 뒤에는 이제 서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겠죠. 인조 반정을 일으켰으니까. 그럼 서인과 인조 반정은 어떤 정책을 펼치겠어요? 네, 그렇죠. 명나라랑 친하게 지낼까요? 그렇죠. 후금이랑 멀리 할까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친명 배금 정책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후금이 이제 광해군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인조 때 이렇게 바뀌니까 화가 났겠죠. 네, 그래서 후금이 바로 공격을 하러 옵니다. 정명호란이에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이 가도라 그래서 함경도 쪽에 있는 섬이에요. 이 섬을 중심으로 명나라의 이 장군이 쭉 세력을 넓혀가요. 이제 후금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 명나라의 모문용이라는 사람이 점차 세력을 넓히더니 욕심이 자꾸 났나 봐요. 황제가 되려고 하고 우리나라 백성들도 막 괴롭히고 네, 막 거기서 혼자 독자적으로 막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후금이 이거 기회다. 이거 기회를 이제 조선에게 접근을 해야겠다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명나라에 있는 모문용, 가도에 있는 모문용을 내가 제거해주고 그럴 테니까 그럼 너희들은 이제 그 조선은 명나라가 했던 것처럼 우리 여진족에게도 금나라에게도 공무를 보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인조는 막을 병력이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열악했는데도 이런 친명 배금 정책을 한 거예요. 바로 강화도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도 이제 의병자, 또 이때 의병들이 또 활약을 해요. 일본에서 점의 봉으로 살아나면서 이제 후금도 전쟁을 길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직 명나라가 있으니까 길게 하지 않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맺고 후금은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멸망을 한 뒤에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게 병자호란이에요. 청나라가 됐죠, 후금은. 근데 이제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가 했던 것처럼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근데 또 이때 인조와 서인 정권은 거절을 해요. 우리에게는 명나라뿐이다. 너희 오랑캐들에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이 상황에서 이제 청나라의 힘을 아니까 무력으로 대응하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우리가 싸우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랑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하로 화의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백성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최명길이라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병자호란에 나오는 남한성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청태종이 결국 군사를 직접 이끌고 공격을 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강화도로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강화도로 도망가다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남한산성에는 4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저장돼 있대요. 위사시에. 그 45일은 이제 전국에서 의병들, 군대들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만큼 45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를 왔고 남경업이 백마산성에 상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청나라가 굳이 임경업과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간 거고요. 만약 여기서 시간을 끌었다면, 청태종이 끌었다면 강화도로 대피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시간을 끌지 않고 이제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청나라도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결국 항복을 했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에. 그리고 우리의 의병장이 근처까지 왔는데 네, 다 청나라 군대가 다 죽임을 당했고 패배했고, 그리고 항복을 하게 됐고, 이때 삼전도의 굴욕이라 그래서 이제 잠실, 이 남한산성에 내려오면 잠실이에요. 잠실이 이때는 그 약간 물에 습지 같은 곳이었나 봐요. 얼어서 꽝꽝 얼은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영화 보면 겨울이잖아요. 꽝꽝 얼어서 거기에 이제 청나라 태종이 9개의 단을 쌓고, 9개인가? 네, 단을 쌓고 거기 앉아 있고, 그리고 우리 인조는 바닥에, 차디찬 바닥에 이제 이마를 3번 찍고 절을 한 번 하고, 3번 찍고 절을 하고, 삼구 고두배인가? 네, 삼고두배?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서, 이 삼전도가 잠실이거든요. 이 굴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항복을 했고, 그래서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그리고 많은 백성들, 또 여자들 이때 많이 끌려가게 되죠. 뭐 많은 그런 곡물들도 다 끌려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끌려가게 되면서 우리가 굴욕적인 패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인조가 죽은 뒤에 이 청나라에 끌려갔던 복림대군과 소현세자가 돌아오고,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우리나라 여성들도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소현세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가보니까 청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오랑캐가 아니었던 거예요. 많이 발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인정해야 되는구나, 대국임을. 그게 소현세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청나라에 발달된 그런 문물들을 배워왔대요. 근데 반대로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억울한, 이 원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이 원수를 반드시 내가 갚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서로 다른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소현세자는 병으로 어떤 스트레스로 죽게 되고, 복림대군이 왕위를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인조 다음에는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왕이 됩니다. 효종이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신하들도 소현세자보다는 이제 복림대군을 원했던 것 같아요. 저 청나라를 원수로 생각하고 청나라에게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신하들이 이제 복림대군 효종과 함께 힘을 모아서 북벌을 준비합니다. 저 청나라를 우리 공격하자. 우리가 명나라가 무너졌는데 우리는 명나라의 원수를 우리가 대신 갚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명나라는 중국에서 없어졌지만 그 명나라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명나라의 황제를 우리나라에서 막 사당을 만들어서 막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북벌운동이 효종, 그리고 이 대표적인 신하가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이런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누나들아, 공부해. 조금 놀아.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
네, 병자호란 이후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제 얘기했잖아요. 병자호란 때 당했던 치욕, 그걸 이제 효종이 복림대군이 갚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또 명나라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명나라가 지금 멸망했는데 명나라를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 생각했던 사람들, 송시열 대표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북벌운동도 추진하고 이제 명나라의 정신을 계승하자 하면서 이제 나타난 게 조선중화주의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조선에서 중국의 것을 잠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명나라에 우리가 후예니까 그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다가 나중에 중국 땅에서 새로운 명나라를 계승한 나라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정신을 그대로 물려주자. 우리가 이어가자. 명나라가 멸망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서 명나라 황제에 대한 제사도 막 지내고요. 그랬어요. 그런 게 조선 중화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사대주의 같은 그런 색깔도 있고 좀 명나라를 너무 성리학을 너무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바뀐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북벌운동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청나라가 원수가 된 거잖아요. 명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우리를 또 병자호란 때 공격했으니까 이래저래 이제 청나라를 공격해야 된다 생각했지만 쉽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신을 이제 청나라에게 이제 사대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제 매년 뭐 1년에 4번 보낼 때도 있고 뭐 자주 갈 때도 있고 계속 이제 때마다 되면 가야 돼요. 그 사신이 이제 그 청나라의 수도가 연경이에요. 연경. 지금의 베이징이에요. 베이징. 북경인데 그때 연경이라고 불렀어요. 그 연경으로 가는 사절단이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보게 되고 청나라에 들어온 서양인들도 만나게 되고 그 서양인들로부터 학문에 대한 과학기술에 대한 책도 받게 되고 청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발달된 문물들, 이런 개방된 문화들, 이런 것들을 겪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어때요? 반한 걸 마음이. 처음에 북벌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 했지만 뭐 효종과 송시열이 죽은 이후로는 그것도 흐지부지 됐고, 그럼 청나라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청나라가 이렇게 강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린 거지? 청나라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 거지? 세계 흐름 어떤 거지?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기 위해서 연행사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반대로 배워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공격할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배워야 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북학론을 이어간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박지원이라던가, 그쵸. 그런 실학자들이 대표적인 북학론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소현세자가 이들과 만약에 생각이 맞았다면, 이런 생각이 가진 신하들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조금 이제 타이밍이 소현세자가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만약에 소현세자가 왕이 됐다면 효종이 왕이 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역사 시간에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우리가 배워서 앞으로 이제 일을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라는 북학론이 제기되고, 이 북학론도 근데 주류는 아니었어요. 정체 소외된 남인 집안의 남인의 몰락한 남인들 중심으로 이제 이런 북학이 일어나게 되고, 뭐 정약용이 대표적인 학자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빛을 못 봤지만 이런 흐름들이 병자호란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조금 전쟁 얘기고 우리가 많이 당한 얘기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배우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시면서 그 전쟁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잘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생했습니다. 안녕.